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KB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미 기술주 실적 실망감에 양시장이 약세 출발 후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해서 마감, 코스닥은 상승 전환 마감했습니다. 알파벳과 테슬라 실적 실망감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HBM 관련 로이터 보도에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는 통과를 했지만 HBM3E의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2%대 하락,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하는 어떤 상반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테슬라 실적 부담에 국내 2차 전지주도 동반 약세를 보였고 반면에 K뷰티 열풍에 따른 미용기기 수출 증가세와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강세를 나타나면서 제약 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투매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실망감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일제히 하락했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PMI와 주택 판매의 둔화에 경기 우려가 작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하를 한 가운데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는 7월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 우려에 이틀 연속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패션과 은행, IT 분야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에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미 재무부가 중장기물 국채 바이백을 거절했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달러는 엔화 급등세는 이어졌지만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낙폭이 제한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는 소식에 5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빅테크 실적 실망감과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거절, 그리고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우려 등의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알파벳 실적을 통해서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 및 이익 기여 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도체주 투심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증시도 약세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전일 일정 부분 선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금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실적 결과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감론 1박의 업종 전략 시리즈로 내고 있는 자료 중에서 두 번째 내용, 금융주의 주도주 가능성과 관련된 자료 두 개를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도주 중 하나로 금융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견과 제 생각을 좀 같이 비교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 볼커 룰이라는 것을 완화하면서 투자은행들의 규제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시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반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은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작년부터 일본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올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의 업종별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크게 3개 업종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반도체, 금융, 에너지 종합 상사입니다. 특히 이 금융 중에 은행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일본 증시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반도체만 많이 올랐고 다른 업종은 뉴트럴 시장 마켓 대비 뉴트럴한 성과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종 같은 경우도 시장을 상당히 큰 폭으로 아웃퍼폼했다는 점 참고하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밸류업 정책 관점으로도 금융주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판단을 미리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의견이었었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정책뿐만 아니라 금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 또한 하반기 특히 이것은 4분기 때 금융주에 주목해야 될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인데 통상 긴축을 하다가 첫 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등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번에는 좀 그런 사례에 가깝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더 좁혀본다면은 사실 3분기보다 4분기가 훨씬 좋은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와 관련된 첫 번째 자료는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좀 더 한국에 대한 내용으로 좁혀봤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금융주는 수출 증가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질문의 함의는 수출 증가율이 조만간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도 금융주가 괜찮냐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논리에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래도 하반기까지는 금융주를 볼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OECD 경인기 선행지수가 한국 수출 증가율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정말 빨라도 9월 늦는다면은 12월 정도는 되어서야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금융주가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수출 증가율과 금융주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직후부터 보면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반면에 금융위기 직전까지는 큰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해석해 본다면은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했고요. 초저금리 시대가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없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수출 증가율이 높아질 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면서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금융주가 올라갔던 그런 패턴이 반복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로 회복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정부가 금융산업을 좀 지원해 주려는 그런 스탠스를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게다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규제 완화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B증권은 금융주를 주목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 쪽으로 좀 우세해진다면은 일기 때처럼 금융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물론 이는 이제 미국에 한정되고요. 좀 국내에는 영향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의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 또 가장 주도했던 것이 이제 금융주라는 이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정책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측면에서도 금리를 지금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연속적이고 빠른 인하가 아니라면은 시장 금리 하락 폭이나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은 금융주에게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 수출 증가율과 이제 금융주가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수출 증가율이 좀 하반기에 피크아웃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데요. 다만 그 피크아웃의 시기는 좀 연말 정도로 좀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주와 수출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또 금융위기 전후로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같이 고려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고금리 상승에 연동하면서 회사채 금리 레벨도 섹터 전반에 걸쳐서 2에서 3bp 상승했습니다. 섹터별 수익률 곡선상에서는 금융지주랑 여전체 AA급 일부 만기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던 기준금리 하회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회사채 발행은 반기 기준 133.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CP랑 단기 사채 발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PFABCB 발행이 14.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 원 줄었고 PFABSTB 발행도 64.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조 원 줄었습니다. 단기 조달 시장에서 PF 관련 조달이 감소한 점은 크레딧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당국의 사업장 평가 제출 마감일이 24년 7월 초인 만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디레버리징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릅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은 전금융권에 24년 8월 9일까지 PF 평가 대상 사업장 중 유의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전달했습니다. 당의 지침에는 유찰 사업장의 재공매 기간 축소, 재입찰 시 공매가 하향 설정 등 부실 사업장 경공매 속도를 한층 높이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24년 하반기엔 단기자금 시장 중심으로 예상보다 빠른 부동산 PF 디레버리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내외 금융 경제 환경 유상 가운데 상반기 주요 신평사들의 등급 평정 결과를 참고하면 하반기에도 신용 우려가 높은 석유화학 건설, 제2금융권 중심으로 부정적인 등평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유통, 게임, 기타 제조업 등이 주요 등급 전망 하향 섹터입니다. 자동차나 NPL, 생명보험 같이 영업이익 개선 기대가 강한 일부 섹터의 등평은 해외 판매 실적 개선, 낙수 효과, 그룹 지원 하에서의 부실채권 저가 매입 등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따른 만큼 안정적인 조달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좀 가속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여파는 단기자금 시장의 규모 축소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평정, 신용 등급 평정 기조는 좀 부정적이었고 하반기에도 신용 관련 좀 우려가 있는 섹터들은 부정적인 평정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운다면은 관련된 업종에도 모니터링 요인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리뷰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토픽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지속되는 4공장 램프업 그리고 4분기에 유입될 마일스톤을 반영해서 기존 10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 업사이드는 25% 정도입니다.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은 1조 1,5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50억 원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6%, 42%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별도 기준 로직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8,100억 원, 영업이익은 3,300억 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1공장부터 3공장 풀가동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4공장 램프업에 기인합니다. 에피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 5,300억 원, 영업이익 2,570억 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신규 제품 매출 확대 그리고 아일리아,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각각 미국, 유럽 품목 허가 승인에 따른 마일스톤에 기인합니다. 마일스톤 수익 제외 시 에피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22% 성장했으며 후속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에 따라 10% 수준의 OPM을 기록하였습니다. 동사는 올해에 대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10%에서 15%로 유지하면서 다소 아쉬운 시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강달러 그리고 4공장 램프업 그리고 유입될 수 있는 아일리아 관련 마일스톤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로직스 같은 경우는 4공장이 견조한 램프업을 보여주고 있고 CDO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피스도 브라질 정부 입찰 물량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조기 공급한 점을 감안하고 마일스톤을 감안하면 여전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KB증권 제약바이오 업종 탑픽을 유지를 합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10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2분기 매출액은 연결 기준으로 1조 1,5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영업이익은 4,345억 원으로 71% 증가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연결 매출 성장 올해 이제 가이던스는 10에서 15%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은 여전히 상향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마린솔루션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연결 매출액은 4,379억 원, 영업이익 710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저희들 추정치나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했고요. 세전이익과 순이익도 양호했습니다. AM 솔루션 부분의 성장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AM 솔루션 부분은 선박의 유지 보수 및 부품 판매 등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의 2분기 매출액은 3,83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벙커링 부분을 제외해도 2분기의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40.3%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벙커링 부분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데 비해서 부품 판매나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핵심 부분의 매출 비중이 작년에 49.2%에서 올해 53.7%로 상승한 것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친환경 솔루션 부분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로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WTS라든가 EGCS 같은 1세대 친환경 개조 사업의 물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이후에는 장기 유지 보수 계약 물량의 증가와 FSLU 개조 사업 등으로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현대건설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2분기 매출액이 8,530억 원, 영업이익 58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에 60% 수준에 그쳤고요. 컨센서스 대비로는 매출액은 14.1%, 영업이익은 9.1% 하회해서 부진한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추정치가 컨센서스 대비해 가지고 크게 낮았는데요. 저희들 추정치 대비로도 매출액은 10% 정도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은 저희들 추정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586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 한 380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요. 일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 감소와 제품 및 지역 믹스 변화, 프로모션 강화에 따른 한촉비 증가 등이 이제 주된 요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산업 차량과 부품 사업 등은 살짝 개선이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악화를 제한을 했습니다. 건설기계는 인디아와 브라질 등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 지출 감소와 시장 부진에 따른 딜러들의 재고 조정 지속으로 인해서 매출이 15% 정도 감소했고요. 유럽도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대기 수요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한 28% 정도의 매출 감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튀르키예, 호주, 중남미 등 수요 감소가 전반적으로 나타나면서 직수출 지역도 35%의 매출 감소를 보였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차량은 이제 보통 지게차로 알려져 있는 아이템인데요. 북미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의 매출 성장을 이뤘고요. 부품 및 정비 사업도 소폭이긴 하지만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굴착기 시장의 규모는 전쟁 이전에 연간 1,000대에서 1,500대 수준이었고요. HD 현대건설기계의 시장 점유율은 10에서 15%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이라크 재건 수요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그때 이라크 재건 수요 때와 마찬가지로 대략 한 4-5배 정도의 그 재건 수요 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도 연간 수출액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수준 우크라이나에서 기대가 되고요. 이거는 HD 현대건설기계 전체 연간 매출액의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기대어서 트레이딩하는 거에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4,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영업이익은 710억 원으로 29%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은 16.2%입니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었고요. AEM 솔루션, 선박 애프터마켓 쪽의 성장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친환경 솔루션 부분은 감소했고요. 디지털 솔루션 부분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 낮았던 KB증권 추정치보다도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판매 감소와 제품 및 지역 믹스 변화가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산업 촬영과 부품 사업이 추가 실적 악화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에 대한 기대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나친 기대는 좀 경계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은 유니드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이제 유니드 실적 나와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유니드는 이제 투자 의견 바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05,000원에서 116,000원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계절적 비수기 2분기가 가장 좋고요. 3분기, 1분기, 4분기로 실적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의식한 매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제 1,100억 수준에서 내후년에 1,300억 수준으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는 2017년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이러한 실적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성장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실적이 더 좋아진 시황이 좋은 이유는 유럽에서 2023년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와 탄산칼륨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유럽향 탄산칼륨이 일반 제품들 대비해서 300불가량 마진이 좋은 것으로 지금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품들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30%포인트 가량 높은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중평균한 제품 원가 스프레드가 과거 대비해서 현재 10만 원 가량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40만 톤을 수출하니까 국내 공장의 영업이익은 연간 400억 가량 상승하는 효과로 좀 계산이 되고요. 2분기 실적은 운임이 상승하며 시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었고, 3분기와 4분기에는 비수기이긴 하지만 운임 안정화가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적이 좀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의 시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시황이 좋은 회사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투자하는 것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여전히 우수한 회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니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1.6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운임 등의 비용의 상승에도 환율 효과와 시장 호조가 실적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유지를 하고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금호타이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현겸 연구원입니다. 네,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연결 매출액 1.09조 원, 영업이익 1,439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908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매출액은 8.4%, 영업이익은 63.3%, 영업이익률 13.2%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의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베트남 공장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있겠고요. 고인치 타이어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이 13.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금호 타이어 기준 분기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로 현재 영업 환경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실적 정상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감소입니다. 지난 5월 말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 A0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싱웨이 코리아가 인수한 이후에 처음 받는 신용평가인데요. 대외 신인도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실적 정상화로 부채 비율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2022년 말 기준 277.2%까지 올랐던 부채 비율이 2023년 말에는 245.3%, 그리고 올해 말에는 180% 이하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재무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럽 지역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유럽 신공장 확보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소형차 중심의 시장이지만 최근 전기차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주목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내연차 대비 차량 무게가 무겁고요. 고성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부분 고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 확대는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금호 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브랜드인 이노비를 런칭을 했는데요. 2023년 9% 수준인 EV 타이어 비중을 올해 16%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진 것도 유럽 지역 매출 확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럽 현지 신공장 투자가 발표가 된다면 금호 타이어의 저평가 메리트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최근 채권단 지분 23% 매각 제한이 풀리면서 오버행 이슈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호 타이어의 2분기 영업이익은 1,4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로 추정되는 등 양호한 실적 예상이 됩니다. 배경으로는 베트남 공장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고인치 타이어 비중 확대로 인한 믹스 개선 등이 있고요. 향후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적 정상화에 따라서 재무 리스크가 감소하고 신용 등급도 안정적 등급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유럽 신규 공장 투자 발표 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제 그 채권단 지분의 매각 제한이 풀리면서 오버행 이슈는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5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